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순희라고 합니다. 올해로 73이 되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용기를 내어 나섰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런 일들을 다 겪었다는 게 말이에요.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온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제 이야기는 좀 길어요.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5년 전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여보, 커피 드릴까요? 하고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니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심근경색이라고 하더군요. 고통 없이 갔다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큰아들 민수, 둘째 딸 영희, 막내 아들 준호까지 모두 와서 저를 위로해줬죠. 어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엄마 혼자 계시지 마세요.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요. 자식들이 이렇게 든든하구나 싶었거든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까요? 큰아들 민수가 며느리 지연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며느리 지연이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적었고 민수도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어머니, 아버님도 돌아가셨으니까 이 큰 집에서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저희 집 근처에 괜찮은 원룸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로 이사 가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원룸이라고요? 제가 5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을 떠나라고요? 민수야, 엄마가 이 집을 떠날 수는 없어. 너희 아버지와의 추억이 다 여기 있는데.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전기세, 가스비까지. 어머니 혼자 감당하시기에는 부담이 클 것 같아서요. 아, 그제서야 눈치를 챘어요. 이게 무슨 소린지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면 되잖니? 그러자 민수와 지연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출퇴근이 너무 멀어져서. 변명이었어요. 다 변명이었어요. 결국 진짜 속내를 알게 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영희가 급하게 찾아왔거든요. 엄마, 오빠가 뭔 소리를 한 거예요? 원룸으로 이사하라고요? 영희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죠. 에휴, 엄마. 오빠가 그러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새언니가 이 집을 탐내고 있어요. 아이들 키우기에 좋다고 학군도 좋다고 계속 그러던데.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제가 떠나면 이 집은 자연스럽게 큰아들 몫이 되겠죠. 상속받을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50년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엄마를 내쫓으려 한다니. 하지만 울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할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민수와 지연이를 다시 불러서 똑똑히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이 집 탐낸다고 엄마를 내쫓으려는 거지. 민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너희는 이 집이 탐나고 엄마는 거추장스럽고. 그런 거 아니니? 지연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대들더라고요. 어머니, 저희가 언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순전히 어머니를 걱정해서. 걱정? 50년 산 집에서 쫓아내는 게 걱정이야? 그때 지연이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큰 집에서 혼자 사시면서 저희한테는 용돈도 달라고 하시고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하시고. 저희도 힘들어요. 용돈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병원도 택시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다니. 민수가 지연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본심이 다 드러났거든요. 좋아. 그럼 엄마가 이 집에서 나가지. 대신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요? 이 집 시세가 15억이야. 너희가 5억을 현금으로 주면 집을 넘겨줄게. 나머지 10억으로는 엄마가 여생을 살아갈게. 그러자 민수와 지연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머니, 저희한테 그런 목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집은 포기해. 엄마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결국 그날 민수와 지연이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 영희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엄마, 오빠가 변호사까지 데려가서 상속 문제로 소송하겠다고 해요. 뭐라고? 아버지 유언장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오빠랑 저 그리고 준호 오빠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집을 팔아서 나눠 가져야 한다고 하네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큰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준호까지 민수 편을 들고 나선 거예요. 엄마, 형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집을 팔아서 나눠 가지고 엄마는 적당한 아파트에서 사세요. 그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막내 아들까지. 정말 멘탈이 무너졌어요. 영희만 제 편이었어요. 엄마, 오빠들이 너무해요. 엄마 혼자 두고 집까지 빼앗으려고 하다니. 하지만 영희도 시댁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웠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제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할머님, 유언장이 없다면 법적으로는 자녀들도 상속권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할머님께서 생전에 배우자와 함께 재산을 형성하셨다면 절반은 할머님 몫이고,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아,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비슷한 연배의 남자분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셨죠.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으셨나요? 네,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도 변호사 상담 받으러 오셨나 봐요? 네, 비슷한 일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저도 막막해서. 그렇게 만난 분이 이웅재 씨였어요. 저보다 한 살 연상인 74이셨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분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저도 아내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식들이 집을 팔자고 난리예요. 자기들이 돌봐주겠다고 하면서. 어머, 저와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이웅재 씨도 세 자녀가 있는데 모두 부모의 재산만 노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희 씨, 우리 같은 나이에 이런 일을 겪으니 참 서글프네요. 정말 그래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법적인 문제도 같이 상의하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에는 묘한 감정이 생겼어요. 같은 아픔을 겪는 동반자에서 점점 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해가는 느낌이었죠. 순희 씨,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웅재 씨,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외로운 사람끼리 서로 의지하는 게 잘못인가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마다 서로를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이 관계가 알려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웅재 씨와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순희 씨,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그래요, 웅재 씨.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는데 웅재 씨를 만나니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우리는 신중하게 관계를 발전시켰어요. 급할 것도 없었고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카페에서 만나고 주말에는 공원을 같이 산책했어요. 가끔은 문화센터 수업도 함께 들었죠. 순희 씨, 우리 등산도 같이 해볼까요? 좋아요. 제가 좋아하던 건데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갔거든요. 행복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민수에게 알려졌어요.
누가 봤는지 웅재 씨와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걸 봤나 봐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남자친구를 사귀신다고요? 민수가 화를 내면서 따졌어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친구 만나는 게 죄야? 친구요? 어머니, 동네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자랑 사귀신다고. 그래서 뭐?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 아버님 제사도 안 지냈는데. 체면? 너희가 엄마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할 때는 체면 생각 안 했으면서. 그때부터 민수와 지연이가 제 사생활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 남자가 어머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웅재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너희보다 저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영희까지 걱정한다고 찾아왔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직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영희야, 엄마가 언제까지 혼자 살아야 하는 거야? 나도 외롭고 힘들어. 그건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자식들은 모두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서 엄마한테만 희생 강요하지 마.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웅재 씨와 사귄 지 8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우리는 진지하게 재혼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순희 씨, 우리 이제 결혼을 생각해봐도 될까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시간이 아까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웅재 씨.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각자 자식들에게 재혼 의사를 밝혔어요. 물론 반대가 거셀 거라는 건 예상했지만요. 그런데 며칠 후 영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엄마, 이웅재 씨에 대해 알아봤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해? 그분 전 부인이 돌아가신 게 2년 전이 맞나요? 응,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데 등본을 떼어봤더니 전 부인이 3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사셨대요. 2년 전에 돌아가신 건 맞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웅재 씨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 사시는 집도 전세래요. 자기 집이 아니고. 웅재 씨는 분명히 자기 집이 있다고 했었어요. 아내가 돌아가고 나서 혼자 살기 외로워서 나중에는 팔 생각도 있다고. 엄마, 그리고 그분 자식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누군가를 사귄다는 얘기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8개월 동안 함께 했는데 이런 거짓말을? 그날 밤 웅재 씨에게 전화했어요. 웅재 씨,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순희 씨? 목소리가 이상한데. 다음 날 만나서 영희가 알아본 사실들을 말했어요. 웅재 씨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고백하더라고요. 순희 씨, 죄송해요. 사실은 알고 보니 웅재 씨는 3년 전에 이혼한 게 맞았어요.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떠났대요. 그 충격으로 우울증까지 왔었고 재산도 거의 다 나눠줘서 지금은 전세집에서 국민연금으로 겨우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요? 순희 씨, 진심은 진심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데 점점 순희 씨를 진짜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저를 속였잖아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짜였어요. 순희 씨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믿음이 한번 깨지니까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럼 제 재산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희 씨, 저는 정말. 그만해요. 이제 그만 만나요. 그렇게 8개월간의 연애는 끝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영희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영희야, 고마워. 내가 알아보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상심하셨을 텐데. 괜찮아. 오히려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다면 더 큰일이었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상처받았어요. 이 나이에 사랑도 믿을 수 없다니.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민수의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저희 말을 들으시고 집을 정리하세요. 민수야, 이건 별개의 문제야. 별개가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민수는 정말로 상속 분할 소송을 시작했어요. 법정에서 변호사를 통해 아들들과 마주 앉으니 참담했어요. 평생 키운 자식들이 엄마를 법정으로 끌고 나오다니. 민수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피상속인 박철수 씨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배우자 2분의 1 자녀들이 2분의 1을 균등하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오갔어요. 결국 집을 팔아서 7억 5천만 원은 제가 가지고 나머지 7억 5천만 원을 아들 3명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가 50년 동안 갖고 온 집이야. 하지만 법은 차갑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도움이 나타났어요. 우리 집 근처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시는 김 사장님이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순이님, 큰일이에요. 누군가 이 집을 매물로 내놨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세보다 2억이나 낮게 금매로 내놨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알아보니 민수가 지연이 명의로 중개업소에 의뢰해서 집을 팔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사기야. 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 김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이님, 이런 경우 보통 집안 재산을 몰래 처분하려는 거예요. 나중에 이미 팔렸다고 하면서 현금만 나눠 가지려는 거죠. 그제서야 민수의 진짜 속셈을 알았어요. 법정 다툼은 눈 가리고 아웅이고 실제로는 몰래 집을 헐값에 팔아치우려던 거였어요. 김 사장님 덕분에 급하게 집 매도를 취소시키고 법정에서 이 사실을 폭로했어요. 판사도 황당해하더라고요. 원고 측에서 법정 다툼 중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네, 판사님.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당황하면서 변명했지만 이미 증거가 명확했어요. 그 결과 오히려 민수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법정에서 부정행위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발견은 그 다음이었어요. 법정 다툼이 한창일 때 평소 조용했던 막내 준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형이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형 편을 안 들 거예요. 준호야, 고마워.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엄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사실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미천이 좀 필요해서요. 혹시 엄마가 3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평소 성실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돈을 빌려줬어요. 준호야,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내가 성공해야지.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을 준호에게 줬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사업 성공하면 2배로 갚아드릴게요. 그런데 한 달 후 준호가 또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어 가는데 규모를 좀 키우려면 자금이 더 필요해서요. 2천만 원만 더 빌려주시면. 준호야, 엄마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어? 엄마, 정기예금 해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꼭 성공해서 갚아드릴게요. 결국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넣어둔 정기예금을 해지해서 2천만 원을 더 줬어요. 그 다음 달에는 1천만 원, 또 그 다음 달에는 1,500만 원. 총 7,500만 원을 준호에게 빌려줬어요. 준호야,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니?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평소와 달리 고급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시계도 비싼 걸로 바꿨고요. 준호야,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왜 이런 비싼 것들을 사니? 아, 이건 사업하려면 이미지도 중요해서요. 말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영희에게 말했더니 영희가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영희가 황당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준호 오빠 사업이 뭔지 아세요? 응, 뭔데? 코인이래요. 가상화폐 투자를 사업이라고 한 거예요. 가상화폐? 엄마가 준 돈으로 비트코인, 리플 이런 거 사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마이너스래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평생 모은 돈을 준호가 도박에 탕진한 거였어요. 급하게 준호를 불러서 따졌어요.
준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사업한다더니 도박을 한 거야? 엄마, 가상화폐는 도박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투자든 도박이든 왜 거짓말을 했어? 사업한다고 하면서. 엄마가 가상화폐 투자라고 하면 돈을 안 빌려주실 것 같아서. 당연하지. 그런 위험한 거에 왜 엄마 돈을 써?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코인 시장이 오르기 시작하면. 당장 다 팔아서 돈 돌려줘. 엄마, 지금 팔면 반토막이에요. 조금만 더. 결국 준호도 제 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7,500만 원이 거의 다 날아간 상태였대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큰아들은 집을 빼앗으려 하고 막내 아들은 돈을 사기쳐서 가져갔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준호에게도 책임을 지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준호의 사기 사실을 안 후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영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냈어요. 사기죄로 고발하겠습니다. 비록 제 자식이지만 잘못은 잘못이에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할머님, 가족 간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당한 건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고요. 결국 준호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해야 했어요. 큰아들한테는 상속 분할 소송을 당하고 막내 아들은 제가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희 남편 상철이가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저한테 상의할 일이 있어서 왔어요. 뭔데, 상철아? 사실은 영희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요. 형들 때문에도 그렇고 어머니 일 때문에도 그렇고. 응, 영희가 고생이 많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어머니께서 집을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굳이 형들이랑 싸우실 필요 없이. 또 시작이네 싶었어요. 상철아, 너도 영희한테서 뭔가 들었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순전히 영희 걱정 때문에.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도 집 처분하면 뭔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상철이가 당황하며 부인했지만 눈빛을 보니 알 수 있었어요. 결국 영희까지도 완전히 제 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세 자식 모두 결국은 제 재산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어요. 먼저 민수의 집 무단 매물 등록건으로 사기 고발을 했어요. 타인 명의 재산을 허위로 매물 등록한 것은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는 준호의 투자 실패 건을 자세히 조사했어요. 알고 보니 준호가 제 돈으로 투자한 게 코인만이 아니었어요. 엄마, 사실은 주식도 좀 했어요. 주식도? 네. 그리고 선물 옵션도. 결국 제 돈 7,500만 원이 모두 투기성 투자에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서 법정에 제출했어요. 판사님, 원고들이 피고인 저를 상대로 상속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불법 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도 황당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군요.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피상속자를 사기치다니. 그 결과 상속 분할 소송에서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권리를 인정하며 원고들의 상속 분할 청구는 기각합니다. 마침내 집을 지켜냈어요. 하지만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어요. 법정에서 승리한 후 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민수가 제 등 뒤에서 벌인 일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갔거든요. 김 사장님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순이님, 민수 씨가 이 근처 부동산을 여러 군데 알아봤더라고요. 어머님 집 처분되면 그 돈으로 더 큰 집을 사려고 했나 봐요. 더 조사해보니 민수는 이미 15억짜리 아파트를 계약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제 집이 처분되면 그 돈을 보태서 살 계획이었던 거죠. 참 치밀하게도 계획했네. 준호의 경우는 더 가관이었어요. 제 돈으로 투자한 게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곧 유산을 물려주실 예정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말이에요. 영희를 통해 알아보니 준호가 지금까지 친구들한테 빌린 돈이 2천만 원이 넘었대요.
오빠가 엄마 유산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렸다고 해요. 그 친구들이 영희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는 제 명의를 도용해서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어요. 먼저 준호부터 처리했어요. 준호야, 엄마 명의로 돈 빌린 거 다 알아. 엄마, 그게. 변명하지 마. 이건 사기야. 정식으로 고발할 거야. 엄마, 제가 친아들인데. 친아들이라고 사기쳐도 되는 거야? 준호를 사기죄로 고발하니까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명의도용, 사기 등등 혐의가 여러 개 붙었죠. 그 다음은 민수 차례였어요. 민수가 제 집을 무단으로 매물 등록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발견했거든요. 김 사장님이 알려준 건데 민수가 저희 동네 부동산 업계에서 곧 15억짜리 물건이 나올 예정이라고 허위 정보를 퍼뜨렸던 거예요. 다른 분들이 투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매물이 없어지니까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일종의 시세 조작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민수도 고발했어요. 부동산 시세 조작 및 허위 매물 등록 혐의로 고발합니다. 민수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친아들을 고발하다니. 민수야, 너부터 먼저 엄마를 법정으로 끌고 나왔잖아. 이제 와서 친아들 운운하지 마. 어머니, 제발 고발장을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너 계획했던 15억짜리 아파트는 어쩔 거야? 민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가 계획했던 일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가 어떻게? 다 알고 있어. 너희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말이야. 그때부터 민수와 지연이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를 내쫓으려고 얼마나 계획을 세웠는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제 알겠어. 그냥 재산만 있는 짐짝으로 봤던 거지. 어머니, 이제 너희들이 어떤 기분인지 알겠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어떤 건지 말이야.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수와 준호의 불법 행위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어요. 민수의 경우 부동산 허위 매물 등록, 타인명의 부동산 무단 처분 시도, 시세 조작 등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어요. 더 큰 문제는 민수가 다니던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순이님, 민수 씨가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하던데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응, 그렇다더라. 엄마, 그래도 오빠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영희야, 오빠가 먼저 엄마를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법정으로 끌고 가고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잖아. 민수는 회사에서 해고된 후 취업도 쉽지 않았어요. 부동산 관련 범죄 경력이 남았거든요. 지연이가 혼자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 됐죠. 준호의 경우는 더 심각했어요. 사기죄와 명의도용죄로 실형이 나왔거든요. 6개월 집행유예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된 거예요. 준호가 빌렸던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고 회사에서도 징계해고가 됐어요. 엄마, 제발 선처를 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준호야, 너는 엄마를 믿고 의지하는 노인한테서 평생 모은 돈을 속여서 빼앗았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니? 엄마. 그리고 엄마 명의를 도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피해를 줬잖아. 이런 걸 어떻게 용서해? 사회적 제재도 컸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이 일이 모두 소문나 버렸거든요. 박씨네 아들들이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다면서. 아이고, 그 할머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요즘 세상에 자식이 부모를 저렇게 대하다니. 민수와 준호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경제적 타격도 확실하게 줬거든요. 민수가 계약했던 15억짜리 아파트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5천만 원 날린 거죠. 준호는 제게 빌린 7,500만 원에 대해 이자까지 포함해서 갚아야 했어요. 월급쟁이였던 준호에게는 평생 갚아도 어려운 금액이었죠.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범죄 기록이 남아서 앞으로 금융거래에도 제약이 생겼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해주세요. 그만하다니? 너희는 엄마를 쫓아내려고 할 때 그만두려고 했니? 완전한 삼중 복수가 완성됐어요. 사법적 처벌, 사회적 매장, 경제적 파멸. 하지만 진짜 완전한 마무리는 따로 있었어요. 아들들에 대한 응징이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물론 억울했던 마음은 풀렸지만 뭔가 허전한 느낌이었어요. 영희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빠들이 정말 잘못했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영희야,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했니?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했어? 그게 아니라 엄마가 오르시긴 한데 이제는 오빠들도 충분히 벌받은 것 같아서요. 영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며칠 후 민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뭐하러 왔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나쁜 자식이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자격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어머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연이랑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요. 애들도 아빠를 멀리하고.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민수가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민수야. 어머니, 저를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다만, 어머니께 받은 사랑만큼은 잊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민수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열이 나서 밤새 간병했던 일, 학교에서 상 받아오면 그렇게 기뻐하던 일. 민수야, 일어나. 어머니, 엄마가 너희들한테 실망한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끊을 수는 없잖아. 너희는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이야. 그날부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실형은 면했지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거든요.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왜 그런 투기를 했는지. 정말 후회돼요. 준호야, 후회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 준호에게는 조건을 달았어요. 도박이나 투기 절대 안 하기, 정직하게 일해서 빌린 돈 갚기, 그리고 매월 엄마께 안부 인사하기. 네, 엄마. 꼭 그렇게 하겠어요. 물론 전처럼 완전히 화해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가족 관계는 유지하기로 했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정리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김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순이님, 소개해드릴 분이 계세요. 누구를 말씀이세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부인을 몇 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사세요.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웅재 씨 일 때문에 황혼 연애에 대해 회의적이었거든요. 김 사장님, 저는 이제 그런 마음 없어요. 순이님, 그냥 친구로라도 만나보세요. 외로우시잖아요. 결국 김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에 한 번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만난 분이 정한수 어르신이었어요. 올해 76살이시고 30년간 고등학교 교사를 하셨대요. 첫 만남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박순희님. 김 사장님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힘든 일을 겪으셨다면서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자식들이 생각보다 현실적이더라고요. 하지만 정한수 어르신은 웅재 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아내가 암으로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고 자식들은 다 독립해서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솔직하고 담담했어요. 거짓말이나 과장이 전혀 없었죠. 제가 사는 집은 25년 전에 산 아파트인데 빚도 없고요. 연금도 넉넉하게 받아서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왜 이런 얘기까지 해주세요? 순이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까 의심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저는 순이님 재산에는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외로움을 함께 나눌 친구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그 진솔함에 마음이 열렸어요. 몇 번 더 만나면서 정한수 어르신의 인품을 알게 됐어요. 순이님, 자식들 문제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자식들도 결국 인간이에요.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자식들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건 아닌가 하고요. 현명한 조언이었어요.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고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있어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죠. 정한수 어르신과 만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됐어요. 순이님, 우리 이제 동반자가 되어 볼까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좋아요, 한수 씨.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각자 자기 집에서 살면서 일주일에 3-4번 만나는 관계를 유지했어요. 완벽한 관계였어요. 서로의 경제적 독립은 유지하면서 정서적으로는 의지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된 거죠. 한수 어르신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순이님, 우리 나이에는 미래 계획도 현실적으로 세워야 해요. 어떤 계획 말씀이세요? 혹시 치매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들을 세웠어요. 먼저 각자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어요. 나중에 의식불명이 되거나 할 때를 대비해서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하지 않기로 해요. 그리고 서로가 의료 대리인이 되어주고요. 재산 관리 계획도 세웠어요. 저는 제 집과 재산을 나중에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에요. 자식들한테는 최소한만 남기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복지재단에 기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진정한 노년의 지혜가 뭔지 깨달았어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한수 어르신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순이님, 우리 여행도 다녀봐요. 아직 건강할 때 가고 싶었던 곳들 가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저는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제주도도 다녀오고 부산도 다녀오고 경주도 다녀왔어요. 70대에 이런 행복을 누릴 줄 몰랐어요. 한수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순이님. 이런 게 진정한 황혼의 행복이 아닐까요? 자식들도 점점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민수는 새 직장을 구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지연이와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준호도 도박을 완전히 끊고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다니면서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가 하세요. 저희가 간섭 안 할게요. 영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 편이어서 고마웠고요. 엄마, 한수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한수 어르신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순이님, 우리가 겪은 일들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 어떨까요? 어떻게요? 노인 권익 보호 활동 같은 거요. 우리처럼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와 똑같은 일을 겪고 있어요. 아들이 제 집을 팔라고 해서요. 할아버지, 손자가 용돈 달라고 해서 줬는데 알고 보니 도박에 쓴 거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렸어요. 무조건 참으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선은 그어야 해요. 노년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상담 활동이 입소문을 타면서 방송에서 출연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할머님, KBS TV쇼 진품 명품에서 노인 권익 보호에 관한 특집을 하는데 출연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수 어르신이 격려해줬어요. 순이님, 좋은 기회예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방송에 나가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방송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할머님 말씀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할머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아예 시니어 권익 보호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임이었죠.
우리끼리만 모이지 말고 젊은 세대들과도 대화해봐요. 맞아요. 세대 간의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세대 간 대화 모임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젊은 부모들과 시니어들이 모여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시간이었죠. 저희도 부모님을 모시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봐요.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진정한 보람을 느꼈어요. 지금 제 나이 75입니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자식들 말을 듣고 집을 팔아서 작은 곳으로 이사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만약 그때 웅재 씨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면 더 큰 불행을 겪었을 거고요. 만약 그때 자식들의 부당한 대우를 그냥 참고 넘겼다면 계속 당하기만 했을 거예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한수 어르신과 함께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있고 노인 권익 보호 활동으로 사회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있어요. 자식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관계를 회복했고요. 무엇보다 제 스스로에 대해 당당해졌어요. 나이 들었으니까 참아야 한다. 자식이니까 이해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용서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니까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양보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세요. 부당한 대우는 거부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70대, 80대에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처럼요. 지금도 저는 한수 어르신과 내년에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을 책으로 써서 출간할 생각도 하고 있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만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같이 소소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생활에 활력이 됩니다.